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큰 차이 비교. 2. KF-21의 위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3. 한국에 대한 큰 공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리의 KF-21 전투기는 KF-X 사업의 착수 이후 약 2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 이룬 집념의 성과인데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시간만큼 앞으로는 시련이 없을 것 같았지만 역시 현실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KF-21 전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향후 양산에 돌입해 해외 수출에 나서더라도 경쟁 기종의 견제 속에 수출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기종은 바로 미국의 전투기 F-16V입니다. F-16 기종은 오랜 시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 많은 분께서 잘 알고 있는 전투기일 텐데요. 어떻게 해외에서는 최신형인 KF-21과 F-16V가 비교 대상이 되었는지와 두 기종을 현재의 기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F-16V 전투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에서 제조되었으며 미국, 대한민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16C D형 전투기를 F-16V 사양으로 개량하고 있으며 미 공군 역시 F-16 전투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키드 마틴이 F-16V 블록 70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면서 KF-21 전투기의 경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F-16이 4세대 전투기였다면 이번 성공한 F-16V 블록 70은 4.5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KF-21과 해외 시장에서 겹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요. 로키드 마틴은 새로 발표한 F-16V는 최소 2060년까지 활약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미국 공군 참모총장 또한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F-16V는 비행 중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더욱 세분화된 신호 처리 능력을 갖춘 ONEP83 이사 레이더와 개선된 미션 컴퓨터와 전자 아키텍처를 포함한 다양한 업그레이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F-21이 F-16V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F-16V는 이미 검증된 훌륭한 전투기이지만 KF-21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투기이고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둘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교에 앞서 어떤 전투기를 선택할지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과 F-16V의 전투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 기종 모두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중전과 지상 공격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F-16V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어 당연히 KF-21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멀리 날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F-21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세대 정도의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만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F-16V 역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미국의 제약 탓에 일부 기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비행기이며 향상된 레이더 및 무장 시스템과 함께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공중엄호와 지상 및 공중의 해상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적의 핵무기 시설, 화학무기 저장고를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KF-21과 F-16V는 각각 최신급 전투기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KF-21이 고속비행, 기동성, 무장과 레이더 시스템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KF-21은 한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전투기로 미국에서 개발된 F-35와 유사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KF-21은 국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스텔스 기술과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5,400kg이며 F-16V보다 크고 F-35A와는 비교적 비슷한 크기입니다. F-16V는 F-16과 마찬가지로 다목적 전투기로 비행속도와 기동성이 높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22,000kg으로 KF-21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전반적으로 KF-21과 F-16V는
각각 국내 기술과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로 성능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크기나 무기 시스템 등에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스텔스 부분인데요. 우선 스텔스 기능 면에서는 KF-21이 한 수 위입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인 아시즈 감소율이 F-16V 대비 약 80%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항전 장비 부분에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어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들이 향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로서 국방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F-16V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고급형 F-16 전투기로서 높은 신뢰도와 성능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선택하는 기종입니다. 물론 F-16도 초기에 만들어진 4세대 전투기 F-16AB 버전과 4.5세대 전투기 70 F-16V 버전은 거의 다른 전투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6V와 KF-21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설계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차이인데요. KF-21 전투기는 중형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초 설계 당시 소형 로우급 전투기로 제작된 F-16V와는 다른 점입니다. 최초 설계 당시만 해도 소형 로우급 전투기 F-16이 대륙을 가로질러 장거리 공격 비행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F-16V도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있지만 그만큼 레이더 반사 면적과 공기 저항이 증가하여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 연료 탱크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체가 중형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내부 무장창 장착을 위한 여유 공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고려한 KF-21 전투기는 처음 설계보다 크게 변경되었으며 내부 무장창 공간을 연료 탱크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KF-21의 내부 공간은 자유롭게 변환할 가능성이 높아서 KF-21 전투기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기체의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상의 차이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KF-21 전투기는 F-16V 전투기보다 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문가들은 F-16V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며 한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로서 국방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활약으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의 레이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로라는 군사 강국들도 포기한 기술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현대전의 지배자인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이사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사 레이더를 개발한 미국과 최초로 전투기에 이사 레이더를 탑재했던 일본을 뛰어넘어 한국이 이사 레이더 종주국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이사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갑질을 이어오던 미국에서도 기겁하고 한국 달래기에 들어갔는데 한국 방산 기업들은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두 번 뒤통수를 맞았던 게 아닌데 이제 와서 친한 척한다고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냉담한 반응에 당황한 미국이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가 수작이 들통나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대전의 마스터키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300W급 S밴드 질화관련 반도체 증폭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에서 생산 중인 소자의 0.5배에 달하는 출력을 내는 소자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질화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제작의 핵심 소자로서 군용 이사 레이더의 TR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기존 반도체 소자로 쓰이던 실리콘시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 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아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실리콘 소재를 대체할 물질로 여겨지던 갈륨 비소가해즈보다 전력 밀도와 전력 효율이 7배 이상 높아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소자는 S밴드 레이더에 사용되는 소자로 300W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레이더는 용도에 따라 X밴드, L밴드, C밴드 등 다양한 주파수로 개발되어 왔는데요. S밴드 레이더는
24GHz 대역을 가지며 파장 범위가 넓어 장거리 탐지도 가능하면서 높은 신호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J-20, 러시아의 수-57 스텔스기의 스텔스 도로가 X밴드 레이더에 대한 저탐지 도로이기에 S밴드 레이더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고 추적,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들이 스텔스를 고려하여 개발 중이기에 대스텔스전 기술로 각국에서 S밴드 레이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러시아의 S-400 요격체계가 S밴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눈을 가지느냐가 현대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S밴드를 만들기 위한 지라갈륨 소자는 각국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수출과 수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라갈륨 소자의 수입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일본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에 지라갈륨 직접 회로를 포함시키며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지라갈륨 소자를 자체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지라갈륨 TR 소자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민간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곧바로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강동민 연구실장은 이 기술이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에 기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 레이더 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일본의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지라갈륨 기반 직접 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출력 지라갈륨 소자 생산국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라갈륨 소자 개발은 단순히 군사 분야뿐만 아닌 첨단 산업에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입니다.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쓰이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막대한 부가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모든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갈륨 소자 개발을 통해 단숨에 전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레이더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가장 기대받고 있는 분야가 KF-21을 필두로 한 전투기 탑재 이살 레이더의 국산화 연구인데요. KF-22의 첫 파생형 계획으로 미국의 F-18을 개조한 EA-18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가 고려될 만큼 국산 이살 레이더를 장착한 KF-21은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의 전자전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화에서 KF-21의 이살 레이더를 주도해서 개발 중이고 시제품을 보잉 737을 개조한 시험 항공기 탑재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산 이살 레이더가 완성된다면 이후 소형화를 거쳐 FA-50 블럭 20에 탑재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LIG 넥스원에서 레이더의 소형화 연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랄만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레이더 소자 소형화를 통해 기존 레이더보다 강력한 이살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살 레이더에 사용된 소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레이더 소자가 탑재되었는지도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의 이살 레이더 소자 수가 1088개인데 그보다 훨씬 작은 레이돔을 가진 FA-50의 소형 이살 레이더에 무려 1024개의 소자를 배치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러한 소자 소형화 기술을 KF-21의 이살 레이더에도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의 레이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F-35의 레이더 소자 수보다 많은 1400개 이상의 소자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존 요구사항이던 8900W의 전력 소모를 7450W까지 낮추어 저전력 레이더 설계를 구현해 향후 소자 출력을 20%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예측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최근 FA-50에 미국의 이살 레이더가 탑재되고 공대공 미사일 암람과 통합되는 것을 미국에서 승인했으며 FA-50에는 미국제 이살 레이더가 탑재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됐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라도 미국이 승인해줘서 다행이라는 반응과 국산 레이더가 아닌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하면 미국의 라이선스비로 뜯기는 게 너무 많으니 국산 레이더를 달자는 반응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외국제 기체를 대상으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허가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본래 KF-21의 공대공 미사일로서 레이시온사의 AIM-9X 사이드와인더와 AIM-120C 암람을
통합하려고 했었지만 미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공대공 미사일로 유럽제 미티어 미사일을 선택했었으나 KF-22의 첫 시험 비행에도 미티어 미사일의 모형을 달고 출격했었죠. 거기에 FA-50 블럭 20매는 국산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기에 미국의 이사 레이더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폴란드에서 FA-50을 구매하며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에는 이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아직 FA-50에 탑재할 소형 이사 레이더가 완성되지 않았었기에 2차 인도 예정일인 2025년까지 FA-50PL을 완성하기 위해선 미국제 이사 레이더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에 탑재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통합 허가를 해줄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FA-50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통합을 승인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제 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을 FA-50에 탑재해 연동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승인했으며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와 노스럽 그루먼의 사브 이사 레이더가 경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FA-50에 미국제 레이더와 미사일이 탑재되는 게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카이 관계자는 FA-50의 이사 레이더로 무엇이 탑재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보도와는 상반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아직 FA-5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카이에서는 국산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보도된 사실은 미국 제조사 측에서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흘린 거짓 정보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이사 레이더 기술에 있어서는 우위에 서 있던 미국이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카이 내부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될 FA-50에도 한국에서 제작한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자는 의견이 주류라고 합니다. 폴란드로의 FA-50 기체 인도 기한이 촉박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레이더 소자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산 레이더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습게 보던 한국의 기술적 도약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당당히 미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사 레이더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적대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무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원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어 방산 수출의 걸림돌을 하나 더 제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F-21의 이사 레이더를 개발 중인 하나시스템은 이탈리아 유수의 방산기업인 레오나르도사와 항공기용 이사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의 모의를 체결했었으나 하나시스템 관계자는 앞선 방산 수출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국내 첨단 무기체계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해외 선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수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받아먹기만 하던 한국이 어느새 세계 방산 기술을 선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추월당하는 곳이 바로 세계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1등의 자리를 지킬수록 꾸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정면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전투의 선봉이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입니다. 최근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포병 전력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포병 전력의 주력이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바지라입니다. 인도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최강의 자주포로 중국을 겨냥한 셈인데요. 실제로 바지라 전진 배치를 포착한 중국은 주력 자주포인 PCL-181로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얼떨결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장전이 성사되었는데요. 오늘은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K9 vs PCL-181의 승패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현대 강군에 있어 자주국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는 군사적인 관점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맥상통인데요.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생산 인프라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는 세계 7위의 거대한 명토와 함께 13억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한 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2014년에 출범한 현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며 모든 인도 무기체계 부품의 60% 미상을
자국산 기술로 생산하겠다고 단언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수입에 드는 예산의 일부를 자국 제조업에 재투자할 만큼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과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인도의 이러한 결정은 대단히 상식적인 결정인데요.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도 자주포 앞에서는 산산이 박살났습니다. 무기체계 자체 개발에 그토록 집착하던 인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지난 1월 초 인도는 자주포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K900대, 금액으로 따지면 8,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의 인도가 이미 K900대를 도입한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무려 2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인도 정부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자국의 자주포 시장이 박살 날 수도 있는 과감한 결정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K9중 보유군을 라닥 지역에 배치했는데요. 이곳은 2020년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무려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인 2022년 12월에는 400명에 달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군인들이 실질 통제선인 렉을 침범해 인도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6월 분쟁에서는 히말라야 국경지대인 가란 계곡에서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양측 군대가 냉병기를 들고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인도 측에서만 전사자 20명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30명이 넘는 병력이 전사했습니다. 그나마 두 국가에서 화기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로 끝난 건데요. 당시 사태에 대해 인도와 중국은 상대방이 먼저 국경선을 넘고 도발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가 공개한 중국군이 사용한 쇠몽둥이 사진을 보면 총만 쏘지 않았을 뿐 이미 중국은 사전에 작정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21세기에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국가적 분쟁의 원인은 중국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도와 중국이 오랜 시간 국경 분쟁에 휘말린 이유는 서로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국경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식 국경이 아닌 임시로 정해진 실질 통제선, 렉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거 1912년 청나라가 민주화 운동이었던 신해혁명으로 붕괴하고 티베트가 미승인 독립국을 선언하자 2년 후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과 티베트가 3자 협정을 맺고 맥마흔 라인이라는 국경선을 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영국은 마크사이친과 아르나찰 프라데시 두 지역을 인도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맥마흔 라인과 함께 이 두 지역을 중국의 명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격해지면서 심지어 1962년에는 국경선을 두고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분쟁에 동원된 병력만 인도 12,000명에 달했고 중국은 8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양측 합계 사상자는 무려 6,5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전쟁이 고작 한 달간 벌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짧은 시간 정말 엄청난 인원이 사나운 건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인도와 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인 만큼 다시 한번 인도, 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세계대전 급의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두 나라는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화기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마슬아슬하게 나눠져 오던 힘의 균형도 결국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인도와 중국 모두 1996년 맺었던 화기 사용 금지 협약을 깨고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대규모로 화력 무기를 배치 중인데요. 이로 인해 최소 2년 사이에 중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냉병기 분쟁에서 화기를 사용한 국지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 중국 국경지대 대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산지대는 1년 내내 사시사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살을 내는 추위와 날카로운 바람으로 인해 웬만한 무기체계가 오랜 시간 전투대기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지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계화 장비는 적군보다도 먼저 심각한 출력 저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서는 헬기는커녕 전차조차도 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에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원거리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이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중국이 국경지대에 대규모 포병 전력을 배치 중이라는 사실이 포착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100대 이상의 PCL 181, 155mm 자주포를 투입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PCL 181은 2019년에 공개된 중국의 최신형 주력 자주포인데요. 시진핑이 추진 중인 군사현대화 개혁에 발맞춘 자주포인 만큼 중국의 모든 화포 기술력이 총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런 PCL 181을 투입했다는 것만 봐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인도의 대응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도 또한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9의 인도화 생산 버전 K9 바지라를 배치하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졸지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장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실전 경험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전혀 다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K9 바지라의 일방적인 우세를 예측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수적 차인데요. 서두에 말했듯이 인도가 추가로 K900대 도입을 선언하면서 아슬바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전력 차이가 순식간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우선 날릴 수 있는 포탄의 숫자부터가 2배 이상 나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K9의 질적 우세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